방금 소개받은 종로노인복지관 관장입니다. 앞에서 우리 수석 부회장 스님께서는 장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에 좀 더 어떻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인간답게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잘 안 먹는다. 좀 넘겨주세요.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렇게 65%가 65세 이상이 초고령 사회로 도래했다면 우리 그러면 승가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승가에도 보면 고령 스님께서 약 30%가 65세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현재 복지 사각지대가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승가 공동체 변화에 있어서는 전통적 사찰을 유지하면서 수행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현대적 변화에 있어서는 도시화와 신도 고령화, 그리고 젊은 스님의 감소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도시화와 신도 고령화, 젊은 스님의 감소가 있는 상황에 홀로 거주하는 스님의 증가가 너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안 넘어가실까요? 네. 이번에 우리 그 앞에서 수석 부회장 스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 833개의 설문지를 받아서 앞에서 회원장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일상 케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개 문항 중에 6개 문항이 일상 케어인데요. 그래서 전국 비구니 회원장과 일상 케어의 필요성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었고요. 그것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 스님들을 위해서 일상 케어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도출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네, 설문지에서 보면 거주 현황 분석을 했는데 사찰에서 거주한다라는 분이 564.5%, 그리고 공동 주거지가 해서 거주하고 있다는 분이 27.4%, 그리고 아파트, 빌라, 주택 거주자도 6.0%로 적지 않은 비율을 점하고 있어서 스님들의 거주지가 이제는 사찰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거인에 대해서는 혼자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동거인이 있으신지, 이거를 설문을 드렸을 때 약 63%가 함께 살고 계신다. 그리고 27%는 동거인이 없다라고 설문지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일상생활 주 상담자로 봐서는 그러면 만약에 동거인이 있거나 없을 때 누구하고 주로 상담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도반에게 상담을 청한다. 이게 42.9%. 그래서 은사스님, 문중스님, 상좌, 속가, 친인척으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부를 그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라고 설문을 했을 때 주 1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43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에 1회, 그리고 월 1회, 3주 1회 이렇게 33명이 응답을 하셨는데,
기타 의견으로는 연로하거나 병이 있으신 분은 주 1회, 건강하신 분은 월 1회로 구분해서 전화 드려야 한다는 맞춤형 접근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주 형태라든지 홀로 거주하는 스님, 정기적인 안부 확인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가 가장 도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찰 공동 주거지 아파트 이런 다양한 거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설문지에서 가장 좀 문제점으로 드러났고요. 자, 홀로 거주하는 스님들이 동거인이 없이 홀로 사찰에 거주한다는 노스님들이 존재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상의하는 대상이 속가 친인척이라고 응답한 스님도 적지 않음을 보았을 때 승가 공동체의 와해가 시간 문제라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전국 비구니에서는 전국 비구니 회원장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설문지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한국의 노인복지와 일본의 노인복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00년도에 개호보험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장기요양보험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 주체는 일본은 지자체가 중심이고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률은 일본 10%, 한국은 가정방문 15%, 시설 입소가 20%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과 신청 자격은 두 나라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일본의 유니트 케어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2002년부터 일본에는 유니트 케어를 도입을 해서 요양시설 내에 적극적으로 개인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존엄성을 보장하는 이런 선진적인 케어 모델인데요. 우리 한국은 아직 그렇지가 못합니다. 요양원이 전체적으로 방 하나씩을 두고 식사라든지 뭐 할 때, 프로그램을 할 때 다 같이 그냥 수용소처럼 한꺼번에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드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일본하고 우리 한국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와 또 우리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의학 모델에서 지금은 생활 모델로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는 돌봄 통합지원법이 26년 3월 27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돌봄 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통합을 해서 촘촘하게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스님들이나 지방에 계신 스님들께서 65세가 이상이 됐을 때 어떠한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공적연금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그리고 의료복지 및 방문건강관리인데요. 보건소라든지 노인 한방진료, 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자료를 좀 보시고 뒤에 넘겨주시면,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 대상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차상위 계층, 독거, 이런 조성가구 등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데, 우리 스님들도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또 우리 그 전국 비구니 해나 동주민자치센터나 그리고 복지하고 있는 스님들이나 그런 스님들께 여쭤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서류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종단 복지팀에 협조 요청도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님들께서 재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도 계시겠고 많이 가지고 많이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특히 사찰 명의의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개인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털고 있어야만이 서비스 받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비구니 스님들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님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돕고자 하는 게 이번에 승가 일상 케어의 주요 요소와 준비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정서적이나 인지 및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이러한 신체적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 비구니에서는 케어를 희망하는 스님이 18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상담 횟수를 주일에 해달라는 이렇게 서비스를 해달라는 스님이 설문지에 있었는데요. 전국 비구니 복지에서 선정한 스님에게 주일에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방문 상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비구니의 복지부 명의 핸드폰을 개설하여 접수를 받고 안부 전화를 기본으로 해요. 상담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부 인사라든지 구체적인 어려움 파악, 도움이 필요한 영역 확인, 지원 연결 제안을 우리가 전화 상담을 했을 때 이런 4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꼭 건강 상태라든지 정서 상태, 생활 안전, 경제적 상황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시에는 따뜻하고 천천히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중간에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약 20명의 스님들께서 상담을 일상 케어나 이런 부분들을 원한다고 하여 직접 20케이스를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87세 되시는 스님께서는 상자와 함께 살지 않아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정기적인 안부 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8세 스님께서는 혼자 계시며 병원 갈 때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주 1회 통화를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은데 60세 된 스님께서는 심장이 안 좋아 고독사 대비 정기 체크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담 자원봉사자 양성과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케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일상 케어 서비스가 실행될 예정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홀로 계신 스님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불교의 자비와 상호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자립과 고행을 강조하는 우리 수행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깨달음과 정진을 통한 해탈을 추구하면서 현대적 해석으로는 자비와 상호 의존성의 가르침을 중시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돌봄 실천이 불교적 수행의 연장선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홀로 거주하는 스님에 대한 일상 케어는 종교적 실천이자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너무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계에서는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수행 전통 유지하고 그래서 현실적 복지 정책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단과 신도, 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불교계가 수행 중심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을 반영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 우리가 책임에 있어서는 우리 비구니 스님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육국장님 스님이 와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단도 함께 비구 비구니를 떠나서 같이 함께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뒤에 거 마지막,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이제 불교 수행자들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일상 케어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종단의 책임이자 신도 및 사회 전체의 몫입니다. 그래서 종교 공동체 내에서도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과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통 계승 그리고 돌봄 실천, 공동체 회복이 가장 우리 현 시대 고령화 시대의 스님들이 맞는 실천과 공동체 회복으로 앞으로 자비와 지혜로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불교 공동체, 비구 비구니를 떠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